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 한 권의 소크라테스전, 제목 사랑하라, 황광우 지음. 이 책에서 앞에 나오는 서문 중에서 일부와 크산티페를 위한 변명.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처입니다. 그래서 크산티페가 악처라고 하는데 악처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크산티페를 위한 변명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조차 모른다.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서구화의 역사였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들이 행한 모든 실천의 지향점은 서구 문명을 따라 배우고 이식하는 것이었다. 혹자는 우리가 동양적 가치의 탁월함을 망각하고 서구적 가치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우리가 서양 문명에 대한 의존을 떨치고 동양 문명의 독립적 가치를 높이 선양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외친다. 올바른 주장이다. 한데 서양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양 문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양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얕다. 서양은 물질 문명, 동양은 정신 문명이라는 잘못된 등식에 사로잡혀 서양의 인문학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우리의 풍토이다. 하지만 우리는 소크라테스조차 모른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너 자신을 알라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답변을 넘어서 제출하기 힘들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알고 보니 델포이 신전의 돌기둥에 쓰인 금언이었다. 악법도 법이라며 흔쾌히 독약을 마셨다는 것도 근거 없는 억측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였다는 전승도 캐보면 거짓 이미지인 것 같다.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기나 한 듯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 대해 한마디씩 거둔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알기 위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았지만 읽을수록 이 문답법은 종잡을 수 없는 괴이한 대화였다. 사람들은 흔히 인류의 4대 성현으로 공자와 석가모니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손꼽는다. 공자는 인류의 교사였고 석가모니는 깨달은 자였으며 예수는 구원자였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뭐지?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는 그를 성현의 반열에 올리는 걸까? 예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대착오적 구습에 항거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 선고를 받았지?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가? 민주정 하의 재판정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판결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독재의 찬미자라도 되었던 것인가? 소크라테스처럼 독실하게 신을 믿은 사람이 무슨 불경죄를 저질렀을까? 진짜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나? 세상에 착한 철인이 무엇으로 청소년을 타락시켰다는 것일까?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었는데 읽을수록 의문만 커졌다. 나는 인간 소크라테스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헤로도투스와 투기디데스가 남긴 역사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비롯하여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작들을 샅샅이 뒤졌다. 플라톤의 향연과 국가를 비롯하여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를 탐구했고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 향연,
경영론, 헬레키나에서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모두 뽑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도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참으로 소크라테스는 괴이한 인물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사랑했나? 그는 소년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아름다움을 사랑했다. 하지만 진실로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이란 불멸의 그리움이다. 더없이 아름답고 참된 신적인 어떤 것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크산티페를 위한 변명.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대단한 악처였다는 세간의 평설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스승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이 지어낸 과장은 아니었을까? 크산티페와 소크라테스의 부부 생활은 실제 어땠을까? 먼저 그동안 유포되어 온 악처의 대명사 크산티페를 조장하는 일화 하나를 살펴보자. 어느 날이었다. 크산티페는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심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자신의 잔소리에도 평소처럼 태연자약, 실없는 농담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무관심에 크산티페는 화가 꼭지까지 올랐다. 그녀는 또 자신의 말에 아랑곳 없이 외출하는 남편에게 물벼락을 퍼부어 버렸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천둥이 쳤으니 소나기가 내리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소크라테스의 외출에 대해선 눈감아 버린다. 소크라테스에게 심야 토론은 밥 먹듯 하는 일상사였으니 해가 지면 들어오는 여느 가장과는 달리 소크라테스의 귀가 시간은 해가 뜰 때였던 것 같다. 이 물벼락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야근이 아니라 철학적 담론을 즐기고 돌아온 남편에게 가해졌다고 생각해보자. 밤새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팍팍한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남편의 초탈한 태도에만 주목하는 것은 정정해야 할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부자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다. 크산티페가 대접할 음식이 없어 부끄러워하자 소크라테스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걱정할 것 있소. 교양이 있는 친구라면 우리 가난한 식탁을 이해해 줄 것이고 교양이 없는 친구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마음 쓸 필요는 없을 것 아니요. 가난도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면 아무리 대범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진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속담을 거꾸로 풀이해 보면 아내가 집안 살림에 무책임한 남편에게 고운 마음을 품기란 쉽지 않을 일이다. 크세노폰이 전하는 또 하나의 일화를 들어보자.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아들 람프로클레스가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나 보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2000여 년 전의 가정이나 오늘날의 가정이나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가 비뚤어질까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고 아버지는 대범한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하기 마련이다. 맹수보다도 무서운 어머니의 성격을 참기 어렵다는 아들이 푸념해 소크라테스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며 어머니는 네가 병에 걸리면 어서 낫도록 간호하고 늘 자식을 위해 신들에게 기도한다고 달랜다.
그러니 어머니를 견디지 못하면 선한 일을 참지 못하는 것이라 타이르기도 한다. 이 일화 역시 크산티페의 과도한 참견과 소크라테스의 이성적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인간사가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총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아들의 일탈에 대해 어머니의 꾸지람만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도 주목해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다는 점에서 크산티페는 고결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다. 크산티페에게 조금이라도 세속적 욕심이나 허영이 있었다면 소크라테스와 결혼했을까? 상상컨대 결혼할 무렵 젊은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면 경제적 무능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야 하는 공동 운명이라고 믿는 순수한 소녀였으리라. 소크라테스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신을 섬기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말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덕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치면서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무보수 교육 활동을 자랑한다. 그러니 크산티페를 악처라고 부르기 전에 소크라테스를 악부라고 해야 한다. 앞뒤 사정 가리지 않고 가엾은 여인을 악처로 매도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견해가 아닐 것이다. 크산티페가 악처라는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 증인은 바로 플라톤이다. 파이돈의 첫머리에서 그는 소크라테스가 생을 마감하는 날 크산티페가 옥중의 남편을 찾아왔다고 증언한다. 다음은 증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사슬에서 풀려나 계셨고 크산티페 사모님이 어린 아들을 보듬고 선생님 곁에 앉아 있더군요. 사모님은 우리를 보자 여느 여인들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여보, 친구들과 말을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크리톤에게 부탁하셨어요. 크리톤, 집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주게나. 그러자 크리톤의 하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모님을 데리고 나갔지요. 다른 기록자와 달리 플라톤은 크산티페에게 악처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다. 플라톤이 남긴 방대한 저술 어디에서도 스승의 부인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지금 묘사되는 크산티페의 모습은 남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물론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은 고인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며 이 슬픔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대한 자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보, 친구들과 말을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하며 슬피 우는 크산티페의 눈물에는 억울한 죽음을 앞둔 남편에 대한 잔잔한 애정이 배어 있다. 크산티페로부터 악처라는 누명을 벗겨줄 다른 증거는 감옥에 보듬고 온 젖먹이 아기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3명의 아들을 남겼다. 람프로클레스와 소프로니스코스 그리고 메넥세노스가 그들이다. 나이 70에 젖먹이 아기를 두었다는 것은 부부의 금슬이 좋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부부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크라테스의 여성관을 들어보자.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등한 인간이므로 스파르타에서 그러하듯 남녀 모두 함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다. 크세노폰의 향연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진취적 여성관을 볼 수 있다. 즉
남자나 여자나 본성적으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의 묘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자의 본성이 남자의 본성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 자신의 아내를 가르치도록 하세요. 술자리에서조차 인간의 평등을 논하는 소크라테스이다. 고대인에게 전쟁은 일상사였다. 현대인에게 기업 활동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면 고대인에게 전쟁은 피를 흘리는 기업 행위였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팔리는 것이 전쟁의 논리였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 자격이 남자에게만 주어지고 여자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아테네가 전사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아테네 시민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을 표결로 선출했고 이런 전시의 민주주의가 평화시의 정치적 민주주의로 연장된 것이 다름 아닌 직접 민주주의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중대 사안을 전사인 남자들이 결정하듯 국가의 정치적 사안을 남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처럼 여자의 발언권이 무시되는 현실에서 여자의 본성이 남자의 본성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고대인들에겐 경천동지할 혁명적인 주장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혼 적령기를 남자의 경우 37세, 여자의 경우 18세로 설정했다. 나이 차이가 큰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으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30대, 여자는 10대에 결혼했다. 남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나이에 결혼하지만 여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녀일 때 결혼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용기를 내 자신의 아내를 가르치도록 하세요 라고 주문한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견해인 셈이다. 여기서 대화의 물꼬가 엉뚱한 곳으로 트인다. 제자 안티스테네스가 스승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먼저 크산티페 사모님부터 가르치세요. 사모님은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이잖아요. 그렇게 괴팍한 여자분은 찾기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왜 사모님부터 가르치시지 않는 거죠? 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궁색한 답변을 한다. 기질이 억센 여자와 사는 것은 실력 있는 기사가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안티스테네스는 크산티페에 관해 매우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고 있다. 가까이 하기 힘든 여자라는 것은 크산티페가 매우 독립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크산티페는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여자였으리라. 인간의 역사는 남자의 역사였다. 남자의 눈에 비친 크산티페는 시도 때도 없이 바가지를 긁는 나쁜 여자였지만 이를 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그녀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인물이었다. 크산티페를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